북텔러 최선희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색 단층이라는 작품을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무척 네. 재미있는 작품이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청색 단층에 이어서 오늘도 마스모토 세이조의 작품을 준비를 하셨는데 네. 제목이 아버지를 닮은 손가락입니다. 아버지를 닮은 손가락. 네. 제목이 상당히 관심이 좀 가네요. 네. 네. 모비딕 출판사에서 나온 어느 고쿠라 일기 전이라는 단편집에 수록이 된 건데 말 그대로 단편집이기 때문에 이 작품 외에도 다른 작품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다 재밌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좀 직접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버지를 닮은 손가락 주요 등장인물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화자가 나네요, 나. 네. 네. 그렇습니다. 회사원인 네. 사람이고요. 이 나의 아버지가 등장을 하죠. 네. 자, 이 아버지는 유복한 지주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네. 바로 가난한 농가에 입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학문을 동경하고 식물 읽기를 참 좋아해서 음. 사람들에게 아는 척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또 그것을 즐깁니다. 네. 그리고 직업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직업을 전전했다라는 네.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지주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니까 좀 잘 먹고 잘 살았어야 네. 되는데 네. '가난한 농가에 입양이 돼서 그러질 네. 못했구나.'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네. 이 화자인 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나요? 어머니는 일자 무식이고요. 일자 그다음 무식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나요? 네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시골 농가에서 태어났고 방적 공장 여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자존심이 무척 강하고 아버지에 대한 잔소리가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거 네. 남편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화자인 나는 이렇게 지주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가난한 농가에 입양된 아버지하고 네. 일자무식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거죠. 네네. 네. 다음 인물 어떤 분이 나올까요? 니시다 다미하루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네. 사람은 아버지의 동생입니다. 어 네. 유복한 지주 집안에 인제 차남으로 태어나서 이제 나중에 교육자로 성장하게 되고요. 네. 사람 사기는 거를 너무 극도로 싫어하고 그다음에 호불호가 아주 분명한 인물입니다. 네. 니시다 다미하루 네. 라는 사람이고 우리가 화자로 보면 작은아버지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니시다 다미하루의 부인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죠? 네. 예. 니시다 요시아라는 인물도 나오던데 네. 어떤 인물로 나오나요? 단지 이 책에서는 정확하게 이 인물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고요. 네. 그냥 단지 아버지와 연고가 있는 사람이다 하고 그다음에 의사라는 정도로만 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자인 나의 아버지와 네.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나오고 네. 그리고 니시다 요시아의 부인도 네. 잠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 등장인물만 봐도 상당히 관심이 좀 갑니다. 흥미를 네. 끄는데요. 네. 아버지를 닮은 손가락 줄거리 해설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최선희 북텔러가 함께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호키의 산골 마을에 아주 유복한 지주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어머니는 한때 시집에서 떠나 있었던 탓에 생후 7개월쯤 된 아버지는 가난한 농가에 양자로 보내지게 되었고 이후로 다시는 친가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아버지의 불행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만약 양자로 가지 않았다면 집안의 모든 재산을 아버지의 동생이 물려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버지는 고향에서 손꼽히는 지주의 후계자가 되어 지금의 가난도 겪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평생 소원 중 하나,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가난한 형편 때문에 기차 요금조차 마련하지 못해서 돌아가지 못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태어났다는 야토라는 마을에 대해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야토에 있는 히노가와 강 상류에는 모래 모양으로 강이나 바다 밑에서 퇴적된 철광석인 사철이 나오고 주위에는 높은 산들이 많이 있으며 특히 세스잔산 정상에는 2000년 된 커다란 솔송나무가 있었고 겨울에는 눈도 많이 와서 처마까지 덮이는 멋있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하나도 지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히노가와 강이나 그 주위의 높은 산들, 그리고 커다란 솔송나무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향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무척 즐거워하셨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말씀하셨다. 언젠가 돈을 벌면 야토에 널 꼭 데리고 가마. 아버지의 그 말은 추억 속의 어린 이 고향의 산과 마을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막연한 바람을 아들에게 하는 말에 걸고 속으로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능력도 안 되면서 아들에게 야토에 데리고 가겠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두고 늘 못마땅해 하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었다. 또 야토 타령이 시작됐네. 하도 들어서 질려버렸어. 그리고 어머니는 언젠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예, 너희 외할머니가 네 아버지를 처음 보고 네 서방은 남자다워서 좋긴 한데 귀가 작은 게 영 가난할 상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지 뭐니? 나는 여기서 외할머니는 당신 딸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야 사위를 처음으로 보셨고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춰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부모님의 일급 비밀을 알게 되었다. 말하자면 두 분은 아버지가 고향을 떠나 처음으로 정착한 곳, 바로 히로시마에서 소위 눈이 맞아 같이 부부로 살게 된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양부모님의 집을 떠난 이유를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어서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의 양부모님이 본래 농사를 짓다가 나중에는 광산에서 일을 했다고 들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친할머니가, 즉 아버지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러 1년에 두세 번쯤 왔다고도 했다. 그때 친할머니는 야토에서부터 아버지가 사는 광산까지 4km나 되는 산길을 넘고 넘어서 아버지의 양어머니에게 줄 옷감과 당신의 아들에게 줄 옷가지와 모자, 나막신, 그리고 속옷 등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이 대목에서 항상 눈물이 글썽였고 목이 잠겨서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곤 했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갯길을 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할머니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그려보곤 했다. 하지만 친할머니가 찾아온 것도 아버지가 6살 때가 마지막이었다고 한다. 그때 마침 친할머니에게 아버지에게는 친동생이 되고 내게는 작은아버지가 되는 둘째 아이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그 시절에 친가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을 텐데도 동생과 두세 번 만났었다고 거짓말을 하셨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나는 짐작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이다. 그것은 자신의 어두운 출생과 관계가 있었고 아들 앞에서만큼은 체면을 지키고 싶으셨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19살 때 양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요도라는 마을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 마을 회의관에서 자질구레한 일을 도맡아 하는 사환으로 일을 했다고 했다. 아버지는 소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서기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런데 당시 소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한문도 가르쳐 주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려운 행정 용어나 법률 용어들을 어렵지 않게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아버지 자신조차도 그 분야의 책을 읽는 것 또한 좋아했다고 했다. 아버지는 당신의 양어머니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 양어머니는 느긋했지만 본성이 인색하고 고집이 세인 분이었다고 말했다. 우산으로 유명한 지역에 살았던 양어머니는 대나무살에 종이를 발라 우산을 만드는 부업을 하며 살았다고 했다. 아버지가 히로시마로 나와서 처음으로 한 일이 육군병원의 간호사였고,
그리고 또 현경 경무관의 집에서는 일을 해주면서 공부하는 서생으로도 일을 했습니다. 서생 일은 아버지에게 아주 잘 맞았는데 주인이 저녁에는 따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덕분에 법률서를 읽을 수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는 뭔가 시험이라도 봐서 떳떳하게 성공해서 출세할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성격으로 봐서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흘러가는 대로 일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아버지를 만족시켰던 것은 법률서를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과 신문과 잡지, 그리고 온갖 법령을 다 모아서 수록한 종합법전인 육법전서를 훑어볼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자신은 마치 굉장한 자부심과 함께 학문적 교養을 갖춘 사람이 된 것 같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며 뽐내는 것을 즐기며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경무관이 다른 곳으로 전임되는 바람에 서생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뒤로는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럴듯한 직업은 아니었을 것 같았고, 다만 나는 아버지가 가끔 무심코 하는 말에서 당시 인력 헛군을 했을 거라고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아버지는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이라고 해봐야 얄팍한 잡학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학문을 동경하던 아버지는 일자무식인 어머니와 왜 결혼을 했는지, 이것도 아버지의 불행 중 하나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시골 농가에서 태어났고 밑에 동생들이 넷이나 있었으며 아버지와는 어떻게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가끔 방적 공장의 여공으로서 겪은 일에 대해 얘기하던 걸 보면 아마도 거기서 아버지를 만나 같이 살게 되지 않았을까 짐작할 뿐입니다. 나는 부모님이 인력거품과 방적회사 여공이었다는 점, 그리고 식을 올리기 전부터 같이 살았다는 점에 특별한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어릴 때부터 내 피부에 뭔가 얼룩이 남아있는 듯 용기나 줏대가 없었고 남들에게 쉽게 굽히게 되는 비겁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히로시마의 케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거기가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는 데다가 가보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아마도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동네에다가 틀림없이 어두컴컴한 연립주택 같은 데서 태어났을 것이다. 하루는 그 누추한 집에 한 소년이 찾아왔다고 한다. 그 소년은 어머니에게 자기를 야토에 사는 니시다라고 소개했다. 니시다는 아버지 친부모의 성이었다. 그 소년은 아버지 얼굴을 올려다보면서 형이라고 부르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 소년이 바로 아버지의 동생 니시다 다미하루였던 것이다. 동생은 친어머니가 요도에 있는 양부모의 집에 가서 주소를 물어보고 형이 살고 있는 곳을 알아냈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동생은 친어머니가 형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하면서 예전에 친어머니가 호키의 고개를 넘어 가지고 왔던 옷감들과 셔츠, 그리고 남학신 등을 선물로 내밀었다. 그리고 그 동생이라는 니시다 다미하루는 아버지에게 형, 저는 요나고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야마구치에 있는 고등사범학교에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거기로 가는 길에 잠시 들렀어요. 그래, 그거 참 잘 됐구나. 잘 왔다. 라고 아버지는 동생을 축하해 주면서 공부하는 동생을 둔 것을 무척 뿌듯해하고 기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버지 자신도 그냥 친가에 남아 있었다면 틀림없이 동생처럼 정규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아버지는 부러운 마음과 동시에 서글픈 감정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문을 동경하던 아버지는
자신보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덮어놓고 존경을 했고, 자주 이런 말을 했다. 얘야, 너한테는 훌륭한 작은 아버지가 있어. 이런 말을 나한테 자주 했던 것이다. 그날 밤 아버지의 동생은 집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야마구치로 향했고, 이것은 아버지 일생을 통틀어서 동생과의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 되었다. 내가 3살 때 우리 가족은 히로시마에서 SC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떡집을 하기 시작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겨냥해 찻집도 함께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그 길목에 전철이 생기는 바람에 시내로 집을 옮기게 되었지만 떡집은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 즈음 작은 아버지에게서 엽서 한 장이 도착했는데 학교 선생님인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었고 현재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의 엽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잘난 동생을 둔 것에 매우 자랑스러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일자무식인 여자를 아내로 둔 아버지는 동생을 향한 부러움도 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아내로서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있었던 터라 끝까지 어머니를 호적에 올리지도 않았고 그러는 바람에 나는 호적상 사생자라고 적히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러한 사실을 잊고 살고 있었는데 취직 때문에 호적 등본을 떼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떼고 나서 보니 사생자라고 적혀 있는 사실에 한없이 밀려오는 굴욕감으로 얼굴이 빨개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현물 없이 미국을 매매하고 시세의 차이를 이용한 일종의 도박, 미두에 손을 댔는데 다행히도 운이 따라주는 바람에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자 여자가 생기게 되었고 이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불만은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교육은 못 받았지만 자존심이 무척이나 강했고 잔소리가 많아서 늘 아버지와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아침부터 싸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아버지는 이틀이고 사흘이고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이런 아버지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눈치채고 밤마다 나를 데리고 활락가를 헤매며 아버지를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미도로 재미가 좋았을 때 아버지는 2층에 당신 방으로 쓰던 곳에 커다란 책상을 새로 들여놓았습니다. 게다가 새 책상에는 그 무렵에 유행하던 파란색 멜턴 모직물을 덮고 그 위에 벼루, 잉크병, 펜 받침, 인주, 스탬프 받침, 장부 거치대 등 사무용품들을 전시하는 것으로 사장 기분을 맛보며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도 그렇지만 활락과 여자를 사귄다든가 고급 요릿집에 드나드는 일 등은 아버지의 기준에서 보면 일종의 출세였습니다. 아마도 그 무렵이 아버지의 전성기였던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 전성기에 마음속에서 늘 그리워하던 고향에 왜 가보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평생에 그때만큼 운이 따른 시절도 없었을 뿐더러 당시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셨지만 할머니는 살아계셨다는데 말이에요.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 금이 환영하의 날만을 내심 기다했을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해고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희망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조바심을 내면 낼수록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그때까지 번 돈의 대부분은 여자와 노는데 다 써버렸을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보탬이 될 만한 여유 자금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무리하게 다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미두, 즉 쌀로 하는 노름을 하다가 돈을 갚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매점에서도 쫓겨나게 되었다. 대개 큰 도매점은 가게의 신용 문제도 있어서 미두를 하는 사람들은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도매점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미두장 앞을 서성거렸고
아버지 또한 그곳 그 무리 속에서 처량한 푼돈 도박꾼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동안 집을 나가게 되었는데 집을 나간 이유가 빚쟁이의 독촉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마구 몰아붙인 데다가 아버지는 장사는 고사하고 매일 문을 걸어 잠근 채 어두운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거기다가 방세가 밀려서 집주인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방세를 독촉하자 아버지는 결국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을 나가버리게 된 것이었다. 이런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것이 너무도 막막했다. 그러자 전부터 어머니와 사이가 좋았던 동네의 어묵가게 아주머니가 그럼 당분간 자기 집에 와 있으라고 말을 해줘서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나를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그 집에서 가정부 대신 일을 했는데 그 집 아들 둘이 어머니를 늘 못마땅해 했고 허물없이 친구처럼 지내던 어묵가게 아주머니조차도 어머니에게 점점 아랫사람 대하듯 무시하며 거만하게 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비위를 잘 맞춰가며 일을 했다. 하루는 내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교문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신수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에 아버지는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마주하고 서 있는 것조차 나는 왠지 서먹서먹하고 쑥스러웠다. 그 당시 나의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의 형편없는 얼굴과 누추하고 허름한 옷차림새를 보면서 신세를 망쳤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을 정도였다. 이윽고 아버지가 나를 부르더니 어떻게 어머니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니? 하고 물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나를 그 당시 묵고 있던 여인숙으로 데려갔는데 아버지가 묵고 있던 그 여인숙은 너무도 지저분했고 넓은 방에 동숙자 여러 명이 빈둥거리고 있었다. 다들 아버지처럼 신세를 망친 사람들처럼 보였고 때가 낀 밥공기, 질주전자 따위가 색바랜 다다미 위를 굴러다니고 있었다. 아버지는 당신의 공간인 듯한 한 평쯤 되는 자리에 앉아서 나를 보고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아빠가 사줄게. 여기 받아라. 오전이다. 밖에 나가서 네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사 먹고 들어오너라. 하면서 얼굴에 소심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곧바로 아버지한테서 오전을 받아들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일단 모르는 동네에서 물건을 산다는 것이 너무도 신선하고 기뻤다. 신나는 마음으로 나는 과일 가게에 들어가서 대추를 사들고 아버지가 묵고 있던 여인숙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서 엎드린 채로 그것을 맛있게 먹었다. 이 순간만큼은 오랜만에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압박감에서 해방되어 마음이 무척이나 들떴고 그런 나를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쓸쓸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여인 속에서 저녁 늦게까지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앞치마 차림으로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나를 보더니 대체 어디 갔었느냐고 야단을 치셨다. 나는 어머니한테 아버지를 만난 자초지종을 간단히 말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내가 걱정한 것만큼 혼을 내지는 않으셨고 내가 거기에 또 놀러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몸을 돌리셨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시 같이 살게 되면서 규수에 YC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곳은 예전 SC에 살면서 알고 지내던 이웃사람 중 그곳에서 목욕탕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우리 집은 빚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하고 그곳으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사 간 곳에서도 남의 집에 얹혀 살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는 그곳 목욕탕에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그 목욕탕집 주인에게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미천 삼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다리 위에서 연어나 송어를 파는 장사를 했습니다. 해진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집신바람으로 찬바람을 맞고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예전 치렁치렁한 비단옷을 입고 기세 좋게 활보하던 때와 비교해 봤을 때 영 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생선 장사로 돈을 벌었는지 아니면 더 이상 남의 집 더부살이 하기가 힘들었는지 3개월 만에 다른 집에 새를 얻어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으로 옮기고 난 뒤로도 아버지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지역 축제 또는 서커스가 열리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구운 오징어와 삶은 달걀을 팔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는 새로운 환경에 금방 적응하는 낙천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따라 비슷한 장사를 했는데 아버지는 커다란 포장마차를 끌고 어머니는 작은 수레를 힘겹게 끌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주로 찾아다녔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는, 어머니의 잔소리는 여전했지만 예전부터 두 분이 서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벌이가 점점 늘었는지 어머니는 점차 일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장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면 어머니에게 다소 흥분된 기분으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정치 얘기를 해줬더니 모두가 아버지는 이런 장사를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왕년엔 지체 높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평생 가난한 주제에 시국을 논하는 아버지의 대책 없는 무능함을 혐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아버지 말에 동조하거나 맞장구 치며 얘기를 듣지도 않았고 마침 화라도 나 있을 때면 주위에 사람이 있더라도 허풍이 시작됐네라고 말하며 늘 아버지에게 핀잔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남동생과 여동생 셋이 있었다. 어머니는 남동생이 히로시마의 철도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무척이나 든든하게 남동생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외삼촌이 되는데 이런 외삼촌은 매형인 아버지를 허풍이 심하고 여자한테 빠져서 집 밖으로 돌아다닌 사람이라며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헤어지기라도 하게 된다면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할 정도로 어머니와의 우애가 깊었다. 이런 동생들이 있다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어서 아버지와 말싸움을 할 때면 당신은 외톨이지만 나한텐 동생들이 있어. 그러니 헤어져도 난 아쉬울 것이 없다고 하면서 큰 소리를 쳤다. 그 정도로 어머니는 자기 편이 많다는 것을 자랑했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믿지 않고 있었다. 아버지는 외톨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척이나 화가 치밀어 올랐던 모양이다. 그래, 나 외톨이다. 어쩔래? 나 외톨이라고. 라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 아버지 자신도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무척 외로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작은 아버지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소식이 없었을 때였다. 그것도 안부를 묻는 정도일 뿐 형제로서 서로의 생활에 대해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형제 간의 우애나 친밀감은 없었다. 그런데다가 거리상으로도 동생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마음에서 밀려와 느껴지는 차가운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에 강하게 꽂혀서 외톨이와 다를 것 없는 고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동생이 도쿄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였고 1년에 한 번씩이나마 동생에게서 엽서가 오게 되면 매일 그 엽서를 되풀이해서 읽곤 했다. 한때 아버지가 동생과 빈번하게 편지를 주고받은 때도 있었다. 내가 고등수학교 2학년에 진학했을 무렵이었을 것이다. 작은아버지가 입시와 학생이라는
잡지를 보내주었는데 그것은 수험생을 위한 잡지였다. 작은아버지는 잡지와 함께 동봉한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형님, 제가 이번에 입시와 학생이라는 잡지를 냈어요. 형님께는 저희 아이보다 6살 많은 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내년에 중학교에 가죠? 중학교 입시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제가 매호 보내드릴게요. 이런 편지였다. 이러한 편지 내용에 아버지는 무척이나 감동하면서 기뻐했다. 이렇게 매달 보내오는 잡지 입시와 학생 덕분에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사이에 지금까지 없었던 편지가 자주 이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주필 니시다 다미하루, 주필 니시다 다미하루 라고 시간 날 때마다 주문을 외우셨다. 작은아버지의 이름이다. 이것은 아버지가 뭔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을 때 몇 번이고 되새기며 중얼거리는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버릇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작은 아버지한테서 잡지가 올 때마다 나한테 그것을 건네주면서 얘야, 너한테는 이런 좋은 작은 아버지가 있어. 라고 싱글벙글한 얼굴로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작은 아버지한테 감사 편지를 보내라고 늘 잔소리를 했다. 하지만 작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입시와 학생은 나에게 보내준다고 해도 읽을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상급 학교에 진학할 꿈을 일찌감치 접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쓸데없이 입시 분위기만 내는 그 잡지를 볼 때마다 공허함과 함께 헛된 화려함이 느껴졌고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 형편에 당신 아들을 상급 학교에 보내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동생이 잡지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들에게 그 입시 잡지를 읽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모순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았다. 나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회사의 사원이나 상점 점원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됐을 무렵 작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 도쿄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신세 질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는 꼭 도쿄가 아니라도 어디서든 공부는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딱 잘라 거절하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나는 본 적도 없는 아버지에게서 무척 서운함을 느꼈고 더 이상 부탁할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한편 외삼촌은 친척들 사이에서도 착실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외삼촌은 아버지를 싫어해서 어머니 앞에서 끊임없이 아버지 흉을 봤는데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동생이 당신 편을 들어준다고 흐뭇해하면서 아버지의 흉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은 가끔 내 손가락을 보면서 부자지간이긴 하지만 아버지와 똑같이 생겼다고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내 손가락을 잡아당기면 휠 정도로 길었는데 아버지의 손가락도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아버지와 손가락이 닮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몇 번 있었지만 그 말을 외삼촌에게 들을 때면 나는 유난히 가슴에 독이 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외삼촌은 마치 너도 내 아버지를 닮아서 별 볼 일 없는 남자가 될 거라고 비웃는 것만 같아서 반감이 생겼고 기분도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등수학교를 마치고 전기공사를 하청받는 회사의 사원으로 일하기 시작됐을 무렵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사이에 오가던 편지가 끊겼고 입시와 학생 잡지도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외삼촌이 일 때문에 도쿄로 출장을 간다고 하면서 집에 들렀었다. 그때 아버지는 외삼촌에게 작은 아버지 집에 들러서 안부도 좀 전해주고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와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리고 작은 아버지의 주소를 종이에 써서 외삼촌에게 건넸다. 그 후 한 보름쯤 지나서 외삼촌이 도쿄에서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했다.
저 일전에 매형이 부탁해서 그 집에 가 봤는데요. 집이 너무 커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엄청 부자 같던데요. 그런데 매형 동생분은 집에 없고 그 부인이 일부러 와줘서 감사하다면서 남편이 돌아오거든 전해주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당신 동생이 큰 집에 살고 있다는 말에 무척 기뻐했지만 모처럼 기대하고 듣고 싶었던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되물었다. 그것뿐이었나? 그밖에 다른 말은 없었고? 그러자 외삼촌은 약간 귀찮은 표정으로 다시 대답했다. 아유, 매형, 당사자가 없는데 뭐가 더 있겠어요? 뭐 부인은 사정을 잘 모르는 눈치고. 매몰찬 외삼촌의 말에 아버지는 힘이 빠졌고 더는 묻지 못했다. 하기는 그렇긴 하겠지. 라고 말했는데 아버지는 실망스럽고 기가 죽은 듯한 모습이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외삼촌은 나중에 자신의 성의 없는 대답이 좀 지나쳤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안쓰러운 표정으로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유, 매형은 참 지지리도 복이 없지. 동생은 그렇게나 출세를 했는데. 아버지는 그 이후로도 동생한테서 혹시나 무슨 소식이 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처남이 도쿄로 가는 길에 이 동생 집을 찾아갔는데 이 동생이 집에 없어서 이렇게 아버지는 외삼촌이 작은 아버지 집을 방문했을 때의 상황이 담긴 그런 내용의 편지를 작은 아버지에게 보냈다. 하지만 이런 아버지의 간절한 편지에도 작은 아버지는 끝끝내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런 일들이 아버지를 무척이나 서운하고 쓸쓸하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작은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고 커서도 딱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한 사이였기 때문에 형제의 정이라고는 아예 없다고 보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이런 편지에도 답장이 없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가끔 아버지에게 당신은 참 형제복도 없지 하면서 위로하듯이 말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아버지는 늘 시선을 피하고 희미하게 웃으면서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잔혹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아버지의 타고난 사람 좋은 성격과 꼼꼼하지 못한 점이 어머니의 동생들로부터 비웃음을 샀듯이 만약 작은 아버지와의 교류가 있었다고 해도 이러한 아버지의 성품 때문이라도 결국 동생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버림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니 결국 아버지는 가족들과 얽혀 있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이 가장 속 편하고 아버지답게 마음껏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한편 나는 수습 전기공을 하면서 와세다 대학교 중학 강의록이라는 책자를 구독했다. 아버지는 그 무렵에도 집안 형편이 더 안 좋아져서 집세가 몇 달씩 밀렸는데도 아들에게는 강의록을 구독해 주었고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아들, 즉 나를 공부시키고 있다는 것에 무척 만족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얼마 지나지 않아 구독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낮에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밤에는 피곤해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 거기다가 몇 푼 안 되는 내 월급이 아버지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순식간에 사라져서 강의로 구독료를 낼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 뒤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귀수에 있는 제법 큰 회사에서 일을 했고 결혼도 해서 아들도 둘을 낳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70이 넘었는데도 정정하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3, 4년이 지난 어느 해 12월이었습니다.
오사카로 출장을 갔는데 일이 생각보다 늦게 끝나서 다음날 기차를 타고 히로시마에 가까이 왔을 때 나는 게이비선으로 갈아타면 아버지의 고향인 호키의 야토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흘간 설 연휴인데다 나중에 규수해서 일부러 야토에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나는 이 기회에 야토에 한번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후 2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밤 11시쯤 종점인 빙고토카치역에 도착했습니다. 밤이 늦어 나는 그곳 역 앞에 있는 조그마한 여관을 잡고 들어가 잠자리에 누워 곧 찾아갈 아버지의 고향에 대해 이런저런 상상을 했습니다. 언젠가 돈을 벌면 야토에 데리고 가마라고 말하면서 즐거워하던 아버지. 나는 순간 아버지를 두고 나 혼자 온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버지가 고향에 금이 환영할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늙고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에 가지 않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첫 차를 타고 출발해서 비츠코지로의 하코비선으로 갈아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는 쇼야마라는 역에 도착했고 야토는 여기서 1km쯤 더 들어간 곳에 있었습니다. 역 앞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는 1시간 동안 눈 덮인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갔고 승객은 근방에 사는 농부들 뿐이었으며 여자들은 기모노 위에 담요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야토는 지붕이 나지막한 집들이 30채쯤 모여 있었고 마을 해관과 우체국도 있는 이 근방에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네였습니다. 눈이 30cm쯤 쌓여 사방이 온통 하얀 가운데 강물이 한 줄기 선이 되어 흐르고 있었고 폭이 좁은 각은 겨울에 한기를 머금은 것처럼 투명했습니다. 이 강이 바로 아버지가 자주 말하던 히노가와 강이구나 하고 나는 한참 동안을 우두커니 바라보았습니다. 이 동네의 높은 산은 보이지 않았지만 대신 언덕이 벽처럼 마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자주 말하던 커다란 솔송나무가 있는 센스 잔산과 오쿠라야마산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풍경이 아버지가 돈을 벌면 야토에 데리고 가마라고 주문처럼 되뇌던 그 야토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보여줄 주변의 약도를 그렸습니다. 나는 언젠가 니시다 요시야라는 사람은 아버지와 연고가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람을 좀 만나볼까 했었는데 정작 만나려니까 망설여졌다. 하지만 일부러 여기까지 왔는데 경치만 보고 돌아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남이기는 하지만 아버지와 연고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니시다 요시야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기로 다시 마음을 정했다. 이렇게 해서 찾아간 니시다 요시야의 집은 광과 흰 담장이 있는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큼직한 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부인이 현관에 나왔을 때 내가 니시다 다미하루 씨의 형 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더니 그 부인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나서 나를 공손하게 손님 방으로 안내했고 남편은 의사인데 지금 왕진을 가고 없지만 곧 돌아올 테니까 천천히 쉬면서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니시다 요시아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고 그러자 부인은 내가 기다리는 동안 지루해 할까 봐서 걱정을 하며 옛날 사진첩을 가지고 와서 보게 했다. 그 사진첩을 펼쳐보니까 옛날 결혼식 사진들이 나왔다. 신랑, 신부, 그리고 친척들이 모여 있는 사진이었는데 남자들은 연미복을, 여자들은 옷단에 무늬가 있는 예복을 입고 있었다. 사진 속의 배경만 보아도 결혼식장의 화려함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요시아의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다미하루 씨의 딸 결혼식 때였어요. 1900년에 설립된 여자 고등교육 기관인 쓰다 여고를 나왔죠. 이렇게 말이다. 나는 형제가 없고 그나마 멀리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어머니 쪽 사촌밖에 모르다가 아버지 쪽 사촌 여동생의 얼굴을 오늘에서야 사진으로 처음 보게 되었다. 곧이어 그 부인이 말하기를 이분이 바로 다미하루 씨예요. 사진 속의 작은아버지는 연미복을 입고 서 있었는데 검은 코수염을 멋지게 좌우로 말아 올렸고 풍채도 좋아 보였다. 체격이 좋은 것과 벗겨지기 시작한 머리 모양은 아버지와 많이 닮았지만 얼굴 전체의 인상과 생김새는 그다지 닮지 않은 것 같았다. 작은아버지 니시다 다미하루의 얼굴에서는 아버지 같은 사람 좋은 성격이나 소심함, 꼼꼼하지 못함도 보이지 않았다. 빈틈없고 착실하며 부드러운 여유가 느껴지는 사업가다운 얼굴이었다. 이후로도 너무나 훌륭한 결혼식 사진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그때마다 모르는 사촌의 얼굴과 또 어디에나 자식들에게 이런 호화로운 결혼식을 시킬 만큼 능력이 있는 작은 아버지의 얼굴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 결혼식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보는 사진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초라한 결혼식이었다. 그래서 나는 순간 불편한 마음이 들었고 사진첩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계속 보기가 힘들어졌다. 이렇게 사진을 보고 있는 동안에도 니시다 요시아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마음이 불편했던 나는 핑계삼아 부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왔다. 그때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다리를 건너고 한참을 걷다가 무심코 뒤를 돌아다보게 되었는데 그 댁 부인은 그때까지도 문 앞에 서서 눈을 맞으면서 선량하고 돈에 쪼들려 본 적이 없는 기품 있는 모습으로 이쪽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기차를 타고 다시 주고쿠 산맥을 넘어 남쪽으로 향했다. 차창 밖을 바라보니 단조로운 풍경에 하얀 눈이 거뭇하게 느껴졌다. 내 마음은 구정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씁쓸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니시다 요시아의 집을 찾아간 것에 대한 후회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야토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으려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의 마음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기대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본 아버지의 첫마디는 야토에 가보니 어땠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기대에 맞춰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가난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오히려 태평한 아버지에게 반감만 더 일어나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긴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나의 불편한 안색을 살펴보더니 멋쩍은 말투로 그도 그럴 것이 산골이라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잠시 뒤 나는 그런 아버지가 조금은 안쓰러워져서 뭔가 위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위로받고 싶은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다가 나중에는 왜 당신을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나는 언제 날 좋을 때 같이 가자고 말을 했더니 금세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뜬 기분으로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 뒤로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늦가을 나는 처음으로 도쿄에 출장 갈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하면서 도쿄에 가면 작은아버지 집에 꼭 가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기대가 너무 크면 곤란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도쿄로 가는 전차를 타고 가면서 눈에 들어오는 주변 풍경들은 확실히 도쿄의 중상층 주택가다웠고 규수에서는 볼 수 없는
번잡하고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나는 곧 찾아갈 작은아버지의 집을 상상하면서 점점 작아지는 나를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역 앞에 있는 파출소에 들어가서 작은아버지의 주소를 대고 길을 물어 찾아간 곳은 깨끗하고 하얀 도로가 몇 개나 겹쳐져 있는 동네였습니다. 드디어 작은아버지의 집을 찾았는데 역시 규모가 크고 주위에 어느 집보다도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길게 이어진 세련된 담장에는 커다란 대문이 있었습니다. 굵은 자갈을 깔아놓은 길이 뜰을 돌아 현관까지 이어졌는데 현관에는 박공지붕이 달려 있었고 넓은 현관마루에는 잘 닦여서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니시다 요시아를 찾아갔을 때처럼 나는 그냥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떨리고 주눅든 마음을 스스로 차분히 다스리고 배를 눌렀습니다. 곧이어 가정부가 나왔습니다. 나는 가정부에게 내 이름을 대고 다미아로 씨를 뵙고 싶다고 말했다. 순간 가정부는 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잠시 기다리라 하는 말만 남기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곧 30대여섯쯤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자가 나와서 차분하게 무릎을 꿇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니시다 다미아루와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래서 나는 약간 더듬거리면서 대답했다. 다미아루 씨한테 형이 한 분 있는데 제가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깜짝 놀라면서 커다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여자는 나를 서양식 응접실로 안내하며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가 곧 오실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며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고 가벼운 노크 소리가 들리고 드디어 문이 열렸다. 67쯤으로 보이는 키 작은 노부인이 들어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니시다 다미하루의 처되는 사람이에요.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내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누고 다시 말을 시작했다. 제 남편은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오랫동안 연락을 못 드렸네요. 한 30년 가까이 되었지요. 실은 저희 아이들이 다섯인데요. 아까 나왔던 아이가 큰 며느리예요. 아마 큰아버지에 대해서 처음 듣고 깜짝 놀란 모양인데 남편이 아이들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아서 아이들은 큰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노부인은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남편이랑 야토에 가끔 갔지만 형님에 대한 말씀은 별로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저까지 그만 잊고 있었네요. 게다가 남편이 사람 사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호불호가 분명해서 돌아가셨을 때도 정말 몇 분께만 연락을 드렸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형님의 편지가 나왔는데 사실 저도 그때 처음 본 거예요. 나는 작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고독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당연하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곧이어 작은 어머니가 나를 불단 앞으로 데려갔는데 그 불단 위에는 작은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말년에 찍은 듯한 이 사진은 아버지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얼핏 보고도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 작은 아버지의 모습은 머리도 다 벗겨지고 주름살이 가득했으며 콧수염은 없었습니다. 벗겨진 머리 모양이며 눈가며 입이며 모두 아버지를 빼닮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사진 속 주인이
친형인 내 아버지와는 성격이 전혀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공하고 재산을 모으고 집을 마련하고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고향에 기부도 하고 성격도 적당히 모가나 있어서 아무나 가까이 하지 않고 가족들에게도 괴팍했던 이 작은아버지에게 나는 반감 이상으로 뭔가 상대할 수 없는 힘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사람 좋고 항상 남에게 얕보이면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아버지와 얼굴이 꼭 닮은 만큼 같은 피이기에 반발을 일으키는 병리적인 강인함까지 느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아버지를 뿌리친 작은아버지에게 나는 반감보다 일종의 공감을 느꼈습니다. 이 현실적인 작은아버지가 아버지의 비굴한 성격을 감당할 리가 없었다는 잔혹한 공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게도 그런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공감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응접실로 돌아왔고 곧 밖에서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리면서 자갈 위를 걷는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보다 대여섯 살 밑으로 보이는 통통한 중년 신사가 응접실로 들어왔습니다. 빨리 왔구나라며 작은 어머니께서 그에게 말했는데 느낌상 급히 전화를 받고 온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작은 어머니는 나에게 그를 큰아들이라고 말해 주었고 아들에게는 내가 아버지 형님의 아들이며 곧 사촌 형님이 되는 분이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촌 동생은 서글서글하게 웃으면서 절도 있고 세련되고 깊이 있는 태도로 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나는 사촌 동생의 얼굴을 살짝 훑어보았는데 어머니를 닮은 듯 눈이 갸름하고 코는 작고 입술은 얇아 보였습니다. 그는 작은 아버지를 닮은 곳이라고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나의 마음은 작은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가족들이 모두 모여있는 식당으로 이동해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오늘 처음 만난 사촌 동생은 하얀 냅킨을 가슴에 꽂으면서 말하기를, 아버지 세대에 하지 못했던 친척 간의 교류를 이번 만남을 계기로 저희 대에서부터라도 서로 왕래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형님. 안 그래요, 어머니? 라고 말했다. 그러자 노부인, 즉 작은 어머니는 나를 보면서, 나도 네 생각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저 조카님, 서로가 왕래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라고 화답했다. 나는 무슨 맛인지도 모르게 조금은 불편한 식사를 마쳤다. 이어서 과일 접시가 나왔는데 사촌 동생이 사과를 능숙하게 깎으면서 말했다. 야토에다가 아버지의 유골 일부를 모실까 해요. 아버지의 묘가 다마공원 묘지에 있는데요. 고양이도 조상님과 나란히 모시려고요. 형님도 나중에 큰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떠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동안 나는 칼을 쥐고 사과를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사촌의 손가락에 순간 내 시선이 딱 꽂혔다. 사촌 동생의 손가락이 길었던 것이다. 내 손가락과 꼭 닮았다. 네 손가락은 아버지를 꼭 닮았어. 라고 나의 외삼촌이 말하던 바로 그 손가락이었다. 그 순간 나는 오늘 처음 본 이 사촌 동생에게 혈육의 정을 느꼈다. 외국인 병사가 일본인 여자에게서 낳은 자기 자식을 식별할 때 자신과 아기의 손톱 모양을 비교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것처럼 사촌 동생의 손가락은 우리가 혈육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때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나의 평정심이 흔들렸다. 육친의 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이 내 가슴을 마구마구 찔러댔다. 아버지의 나쁜 성격만 물려받았다고 자각하고 있는 나의 아버지를 닮은 손가락에 대한 혐오와 증오 때문이었다. 그것은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사이처럼
같은 핏줄이기에 갖는 반발감이자 상대방에 대한 열등감이었다. 나는 규슈에 돌아가도 작은아버지의 이 친절한 가족들에게 엽서 한 장 보내지 않을 것이, 그리고 결코 아버지의 묘를 그들과 나란히 야토에 세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와, 이거 예, 소설은 이렇게 끝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무척 흥미로운 작품인데요. 네. 이 마스모토 세이초의 어떤 그 필력이 네. 잘 드러나는 작품인데, 한 인물의 인생을 이렇게 쫙 살펴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화자는 나지만 사실은 네. 주인공은 아버지라고 봐야 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여러 직업을 전전했다고 그래서 한번 세 봤거든요. 네. 한 대여섯 가지 되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직업이.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말이죠. 예. 그럼요. 그러니까 뭐 네. 간호사였고 서생도 네. 했었고 인력 거꾼도 했고, 네. 그다음에 그 미두라는 네. 예, 그 투기를 하다가 또 온통 다 말아먹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뭐 있었죠? 그 송어하고 연어 파는 것도 장사도 했고, 네, 했었고. 장사도 했고, 나중에는 뭐 집을 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아니, 네. 그런데도 이 중간중간 그 뭐랄까 인간미를 좀 느끼는 것이, 네. 아들한테 뭐라도 사 먹이고 싶어서 그 네. 이렇게 돈도 주고, 네. 또 어머니 어떻게 지내냐고 묻기도 하고. 네. 예. 근데 어쨌건 좀 종잡을 수 없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기 네. 부인을 결국 그 뭡니까 호적에 올리지 호적이 네. 않았다면서요. 네, 그랬어요. 예. 네. 그런 것이 이제 그 자기 아내로 예 '적합하지 않다. 나는 더 좋은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네.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 첫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 "이때부터 아버지의 불행은 시작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네. 그 가난한 농가의 양제로 보내주게 됐고, 네. 그것이 평생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네. 정착도 하지 못했고, 네. 그 뭐라 그럴까 더 열심히 살지도 못했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좀 답답하기는 했습니다, 작품 읽으면서. 많이 답답하죠. 네. 열등감도 아주 강했고. 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긴 해요. 또 자기가 네. 서기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네.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육법 전서를 읽기도 하는 등. 그런데 네. 이제 꾸준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네. 못했던 거죠. 네. 그게 좀 속상한 거고. 그리고 그 동생이, 네. 이 동생도 좀 그 연구가 필요한 인물이에요. 자기가 네. 일부러 자기 형을 만나러 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동생과의 마지막,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 처음이자 만남이 네. 됐고요. 네. 참, 그 아버지가 떡집도 했었네, 떡집. 예, 떡집. 네네. 도대체 같이. 직업이 네. 몇 개였던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전전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이 그 아버지의 아들, 즉 이 말하는 사람 화자, 네. 나도 네. 결국은 그것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서 살아 가지고 네. 그 나중에 그 사촌 동생도 만나고 작은 어머니도 만나고 했지만, 그런 네. 그 감정들이 그대로 이제 남아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누구나 그 부모님과 닮은 구석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그 닮은 구석이 있다는 게 불쾌하게 느껴졌다는 것 자체가, 네. 그 아버지와 그 집안에 대해서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좀 네. 나타내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외삼촌이 "야, 너 네 아버지 닮았다. 손가락이 닮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별 볼 일은, 그러니까 네 아빠처럼 별 볼 일 없는 남자가 될 예예 네. 거다."라고도 네. 뭐 비웃는 것 같았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말이죠. 네네. 예. 저도 그 말이 쪼금 공감이 가는 게 네. 저도 아버지하고 손가락이 닮았기 때문에 이 작품을 골랐던 이유도 있는 예 아. 이유였거든요. 선희 씨도 아버님하고 손가락이 닮았어요? 네. 그래서 이 어. 화자의 나의 마음을 네. 쪼끔 예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이 아들이 그 말하는 사람 나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서도, 네. 그 결국은 또 인간미가 느껴지는 게, 그 네. 니시다 요시아라는 사람 만나러 갈 때 네. 그 아버지 고향을 가잖아요. 근데 네. 아버지가 평소에 늘 얘기하던 곳인데, 거기서 아버지한테 보여줄 주변의 약도를 그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랬죠.
아 이거 참 효심이 있지 않고서야. 네. 그렇죠. 뭔가를 조금 같이 와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 뭔가를 맞아요. 조금 네. 그래서 이게 네. 요즘 같으면 사진 찍어서 보내든가 그렇죠.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든가 네. 아니면은 그 영상 통화를 해서 아버지는 못 오셨더라도 이렇게 보여 드릴 수가 있을 직접. 것 같은데 네. 그럴 수가 없었던 게 네. 장면이고요. 저는 또 마음이 좀 그 아팠던 게 어디냐면 네. 그 작은아버지 댁을 찾아가잖아요. 네. 근데 작은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작은어머니가 뭐 예예. 있는데 네. 그 자기 남편의 책상에서 형님의 네. 이 "편지를 찾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편지를 다 받았으면서도 답장을 안 답장을 보냈잖아요. 안 했죠. 네. 아 나빠 진짜. 그러니까 '이런 형이 있다.'라는 것을 숨기고 싶었던 거죠. 그랬겠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음. 속상해요. 근데 예. 그 어쨌건 이 나라는 인물도 여러 가지 그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자기 네. 속마음이 딱 드러나는 게 있어요. "정작 위로받고 싶은 사람은 바로 나였다."라는 구절이 네. 나오거든요. 찡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느 고쿠라 일기전도 한 인물의 어떤 네. 집요함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글이거든요, 단편. 그것도 무척 재밌는데 네. 이 아버지를 닮은 손가락도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게 제가 그 작품 낭독하면서 좀 이것저것 메모를 해 놨던 거 막 말씀을 네. 드린 건데 네. 이걸로 부족해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이 작품을 감상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네. 느끼셨는지 그런 네. 소감을 좀 댓글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최선희 북텔러가 여러분들의 댓글에 또 답글도 달아주고 있는데 그게 소통하는 길이거든요. 네. 네. 참 네. 좋습니다. 그렇게 그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좋은 작품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저도 감사합니다.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네. 네. 다음번에 더 재밌는 작품 준비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모비딕 출판사에서 나온 어느 고쿠라 일기전이라는 단편집에 실린 아버지를 닮은 손가락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작품들 재밌는 작품들이 더 있거든요. 요 단편집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수록돼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구입해서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북텔러 최선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